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간단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대의 성공이 위험사회를 초래했다. 근데 이 근대의 총아인 기업이 성공했지만 이런 위험사회를 초래한 장본인이기도 한데 지금 그 반성을 하면서 이 위험사회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ESG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상진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기업이 제2근대의 과연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의문부호를 붙일 수 있겠죠. 그런데 기업이 이 위험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 수단 합리성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윤 추구에만 매몰되지 말고 소통 합리성을 제대로 촉진해야 되겠다. 새롭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우리 세션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은 다 정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소통과 관련된 겁니다. 정보 공개. 더 나아가서는 그 정보를 가지고 구성원들끼리 서로 상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어떤 올바른 결정을 함으로써 위험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위험사회 극복에는 아까도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찰적 시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아주 관심이 많이 가는 그 말씀이라고 봤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아까 잠깐 그냥 지나가 말씀하시는데 한 40% 정도가 성찰적 시민적 응답을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 사회에 ERG가 성공적으로 그래서 위험 사회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앞서가려면 성찰적 시민이 40%가 아니라 아마 한 50%, 60% 이렇게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광록 교수님은 ERG의 정보 공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윤용희 변호사님은 이런 ERG 리스크 관리, 이 리스크 관리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보 관리예요. 보니까 그것도 이걸 잘해야지 기업도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고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토론을 듣고 또 좌중에서도 한두 분 시간이 나는 대로 코멘트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종선 환경부 금강유업 환경청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위험사회하고 ESG인데요. 저는 위험사회를 또 다른 말로 생존 불확실성의 사회라고 정의를 좀 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그 유엔 환경계획 유네베 본부가 있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그 한 3년간 상주 부대표를 했었는데 그 당시 논의의 하나 중이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이제 폐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낭만적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말보다는 기후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초극단적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늘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IPCC가 내년에 발표하는 그 6차 보고서에 지금 1실목으로 보고서에 보면 이미 5차 보고서에 2052년까지의 1.5도씨가 이미 2040년이면 40년 앞당겨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ESG의 출발선이 제 개인적으로는 SDG를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해본 경험을 살리면 이미 그 당시에부터 기후 문제가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국제적 협력이 어렵기 때문에 적응의 문제에서 사실 시작이 되면서 오늘날 두 가지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극단적 기후위기 시대에 나타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나와 내 가족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올여름 폭우에서 서울에서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극한의 경쟁과 그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ESG 압력으로 돌아와서 정말 우리 사회가 기업의 경영 차원을 떠나서 정말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있다고 보고요. 또 저는 직함이 있는 것처럼 현장 업무를 좀 많이 하면서 두 가지 현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나서는 굉장히 현장에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CEO가 인신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환경사고가 난 현장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ESG가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진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기업들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ESG를 보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물론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가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현장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을 어떻게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서 이것이 ESG가 자기의 브랜드가 되고 장기적 경영 이익으로 돌아온지에 대한 것들을 잘 튜닝해 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KESG나 그다음에 우리 환경부에서 환경성 평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지만 여전히 그 일반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이거를 얼마나 정교하게 업종별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 잘 정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SG가 기업 경영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만 이것이 결국 사회 전반 개인으로 확산되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ESG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사회적 압력이 동원이 되면서 현장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기후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철학적 성찰의 바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상호 회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세계관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자연적 호혜주의, 인간과 자연, 자연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선순환하고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철학적 성찰도 ESG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ERG의 규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브랜드 가치화시키고 또 사회적 압력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이런 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대환 이사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장입니다. 전 ESG 얘기를 하면 아직도 가슴이 막막한 아프리카 생각이 계속 머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5,000년 역사에 우리가 선진국들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리딩하는가를, 제 머릿속에서는 ESG 얘기만 나오면 먼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엑스포 조직위원장이기 전에 제주에 사는 제주민이고 또 작은 기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엑스포를 하면서 참 이런 일들을 이웃하고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 내용들을 보고 오늘도 많은 공부도 하고 많은 화두를 던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 느끼면서도 아직도 답답함을 가슴속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우리 기업인들은 예측 가능한 이 경영이나 이런 뭔가 리딩을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지 않으면, 꼭 이윤이 아닌 그런 따뜻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도 제주도에서 40년을 살다가 이런 것을 제일 중요한 게 전 실천이라고 보입니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선진국들이 아프리카를 케어하고 도와준 것처럼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게 바른 생활이냐. 또 제가 어제 그저께 제주에도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막내 아들인가 하는 드라마를 집의 식구의 권장으로 해서 그걸 봤습니다. 참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이 우리가 정당하고 ESG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서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제가 국제 전기차 엑스포를 창립하고 만들어 온 지 딱 10년입니다. 제주의 작은 섬 녹색섬이라고 마라도 옆에 보면 가파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한 1000명이 사시던 분들이 이 산업을 촉진되면서 한 150분 사는데요. 청년 회장이 65세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시는 분들이 한 100여 분인데 어른들만 계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들이 마라도처럼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어떤 삶을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우리 꿈나무들한테 물려주고 바톤 타치해주면 좋겠냐 하는 거를 같이 고민한 게 가파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가사모를 만들어서 녹색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사모가 한 150여 분들과 함께 하다가 녹색섬 가파도, 에코아일랜드 가파도보다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가파도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한 지 15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분들이 원하는 게 1,500만 명의 이 관광객이 제주에 올 때가 행복한가 아니면 500만 올 때가 우리의 삶의 질이나 따뜻함이나 행복의 질이 높은가를 우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마라도처럼 70만, 100만이 오는 것보단 그래도 우리가 따뜻하게 가자 해서 녹색섬 운동을 함께 하기 시작한 지가 15년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녹색섬, 카본프리 아일랜드 가파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합리적인 의논도 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하기 시작한 지 이제 15년째죠. 그래서 전기차 엑스포를 만들게 됩니다. 녹색섬 포럼에서 전기차 엑스포로 진화한 거죠. 이것을 제주에서 받아들여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9 10년 딱 비전을 제시한 지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를 넘어서 이제는 전기 선박이나 UAM이나 농기계 전동화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고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 벌써 10번째입니다. 전기차 탄생이 보면 10년 전에 전기차를 가지고 한라산에 올라가다가 우리부터도 뒤로 빠꾸 하는 거 아니냐고 한때가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1800년도, 한 200년 됐는데 이제는 전기차는 대세지요. 전기 선박이나 UAM이나 하물며 농기계 전동화까지.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거냐가 저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ESG 한국 ESG 학회에 저도 멤버로 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여기에 역할을 할지 모릅니다만은 제가 조금이라도 일조해서 우리 꿈나무들의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저도 떳떳한 그런 아빠가 되고 기성세대가 되는 것이 자그마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보니까 정말 앞서가는 이 위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성찰적 시민의 모델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을 이렇게 토론으로 모셔서 감사드리고 답변을 좀 간단하게 듣기 전에 좌중에 계신 분 중에 한 시간이 없어서 한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시간에
코멘트나 질의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켜져 있어요. 여기 중간에 네.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짤막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허남식입니다. 자료 중에 ESG 부분 그 표현에 있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특별히 지배구조 이 표현 중에 가버넌스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버넌트 정부로 표현된 것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가버먼트하고 가버넌스는 다른 것인데 왜 이렇게 돼 있는가? 부분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국민연금법 개정이 2015년 1월 28일 신설된 걸 알고 있는데 ESG 부분 이제 이 자료는 2105 52쪽에 이렇게 오타인가 싶어요. 52쪽 2105 아마 2015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허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따 좀 질문 답변 듣도록 하고요. 한 분만 더 받을까요? 네, 저기 마이크 갖다 주세요.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ESG 학회 회원으로 있는 안창현이라고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 그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그 ESG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린워싱인데 그 그린워싱 사례가 지금 국내 기업들이나 외국 기업들이 많이 그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린워싱 사례에 대해서 우리 오늘 충북대학교 김광록 교수님께서 좀 그 앞으로 그 법적 또 우리 사회적인 그 책임 그런 거에 대한 그걸 좀 한번 좀 지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를 이만큼 받기로 하고요. 아까 그 우리 허 선생님이 거버넌스를 경영학계에서는 지배구조라고 이렇게 부르는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아까 그 또 우리 한 교수님도 같은 말씀해 주셨고 저도 사실은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라는 말이 굉장히 좀 이상하고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발표 토론해 주신 분 중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2분씩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2분씩만 일단 발표하신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록 교수님. 그 2105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 발표 그 프레젠테이션에 나와 있는데요. 2100년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ESG는 비단 기업 문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사실상 ESG 문제가 기업들의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고 하는 문제로 촉발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ESG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의의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 곳곳에 포섭될 수 있는 개념임에는 사실상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ESG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발표하면서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 심지어는 제가 속해 있는 대학, 그리고 조그만한 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밑에서부터의 그 변화는 결국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포섭함으로 인해서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만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같은 민원인이라고 하죠.
소비자들이라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요. 많은 부분들 사실은 그 불편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조직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국가든 말할 필요가 없겠죠.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ESG 개념은 사실상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으로 확대해 줄 수 있는 개념이고 각각 거기에 적합한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그 사회자분께서 잠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언급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이제 콕 집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재벌집 막내 아들이더라고요. 뭐 부잣집이 재벌집이고 뭐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추천을 받아서 집사람하고 재벌집 막내 아들을 요즘 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사실은 집사람이 바빠서 저 혼자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는 배신행위를 할까 하다가 결국은 그러지는 못하고 범죄도시 2라는 영화를 잠깐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어요.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서 여인네들을 데려와서 한국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는데 그게 위장 결혼입니다. 위장 결혼. 그래서 그 위장 결혼을 조장하는 이 인물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일단은 돈 줘. 돈 주고 결혼은 형식적으로 하고 여기서 한 3개월만 있다가 딴 데로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위장 결혼. 우리 김 교수님 그린위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점심 먹고서 2부 때 대답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아직 10분. 왜냐하면 10분까지는 우리가 점심 시간이 너무 줄어들면 안 되니까. 네네. 윤용희 변호사님 2분 정도 말씀해 그거는 말씀드려야 돼요. 주시면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그린워싱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위장 환경에 관한 문제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ESG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장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식사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귀한 토론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정성 성장님께서 해준 말씀 중에 그 ESG 관련된 어떤 철학적 성찰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또 이제 김대현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세대, 미래 세대와 관련한 그런 논의와 관련해서 제가 엮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제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실 ESG 논의 맥락 관련해서 유럽이나 미국의 문헌들을 보면 사실 철학적인 논의들이 그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논의들이 언급이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과거에는 저희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학부 시절에 이제 회사의 존재 목적에 대해 배우셨을 때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다. 따라서 회사 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주식에 나타난다라는 컨셉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유럽에서 기업 경영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대기업에 대한 반감, 더 나아가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들이 생겼죠. 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 뭐 이런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었을 만큼 문제가 있어. 그에 대한 대응 기제로서 나온 여러 가지 대응책 중에 우리가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넘어가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주가 가장 중요한 기업의 이해관계인 건 맞지만 임직원들, 그다음에 협력사, 그리고 고객사, 그리고 소비자를 포함한 그 지역사회 주민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적정하게 고려하는 것이 기업의 존재 목적이고 롱텀으로 보면 그것이
기업에도 좋은 것이고 주주한테도 좋은 것이다라는 논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이런 철학적인 논의까지 연결된 것이 지금 ESG의 논의이기 때문에 ESG라는 것이 꽤 멀리 깊이 갈 수 있는, 그리고 가야 되는 이제 그 것이다라는 테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이제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지배구조냐 거버넌스냐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고민들인데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일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이유는 한국에서 지배구조라고 했을 때는 보통 특히 공정거래법에서 많이 언급이 되면서 한국에서 재벌의 그러니까 지배주주의 그러니까 지배주주 오너의 중심에 거버넌스가 논의될 때 보통 저희가 지배구조라는 용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반감이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름은 지배구조보다는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좀 더 중립적인 언어로 다가오기 때문에 거버넌스라는 용어로 쓰는 것이 좀 더 오해랄까요? 좀 거부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평소에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종선 청장님.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국제적인 환경 논의를 EU가 주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EU가 스스로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적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과거에 보면 리치라고 해서 신화물질 제도를 통해서 자국 내에 들어오는 그 제품의 독성 정보를 받아서 무역 장벽을 했듯이 사실은 ESG도 EU가 굉장히 주도하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는 충분히 이제 선진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선진국의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 두 번째는 좀 우려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그린워싱하고 연장해서 SDG 워싱도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초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일단 여러 가지 지표상의 점수를 확보해서 거기에 좀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못 가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이제는 사실 스테이크홀더스의 캐피탈리즘이 더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의 전반적인 압력을 강화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된다면 ESG가 어쨌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다른 단계로 도약하는 충분한 에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ESG 중에 특별히 그 가버넌스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은 없었는데 중요한 지적이 그 개념을 좀 분명히 하는 표현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신 거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 거버넌스 혁신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소통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혁신이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1인 지배의 피라미드 구조는 이 위기 위험 사회 극복에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그린리프 같은 사람은 로마 공화정의 모델, 다른 말로 그 컬리지얼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런 동료제를 강화하자, 그리고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특히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범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거버넌스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대의민주제는 이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제로입니다. 정당 간의 진영 간의 적대 정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국회에서 제대로 토론하는 거 보셨습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전 국민도 서로 싸우는 이런 상황이,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위기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이제 참여민주주의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안, 이런 위기적 상황의 의제들에 대해서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소통 합리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거버넌스란 말을 지배구조란 말로 이렇게 경영학계에서 쏘다 보니까 우리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학회에서는 한번 논의를 통해서 다른 말로 적절한,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우리의 행동을, 사고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